하늘 아래 아직 주나라의 이름이 남아있던 시절, 그 이름은 더 이상 세상을 묶는 힘이 아니었다. 왕의 말은 궁정을 벗어나기 전에 가벼워졌고 제후들의 성문 앞에서는 바람처럼 흩어졌다. 깃발은 여전히 옛 질서를 상징했지만 그 깃발 아래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았다. 천하는 겉으로는 하나였으나 속에서는 이미 갈라지고 있었다. 이 변화는 소리 없이 시작되었다. 의례는 반복되었고 음악은 연주되었으며 제사는 이어졌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껍질에 불과했다.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예가 아니라 계산이었고 혈통이 아니라 힘이었다. 누가 더 많은 곡식을 쌓았는가? 누가 더 많은 병사를 거느렸는가? 누가 더 단단한 성을 세웠는가가 나라의 무게를 정했다. 오래된 질서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미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이때부터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언어가 된다. 하지만 이 시대의 전쟁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귀족의 전차가 들판을 가르며 명예를 겨루던 싸움은 점점 사라지고 수많은 보병이 땅을 뒤덮는 싸움이 시작된다. 한 사람의 용맹이 전장을 뒤집는 순간은 줄어들고 대신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 누가 더 멀리 곡식을 나르는가? 누가 더 차갑게 결정을 내리는가가 승패를 가른다. 전쟁은 점점 한 나라 전체를 시험하는 일이 된다. 나라들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바꾸기 시작한다. 혈연으로 묶인 봉건의 끈은 느슨해지고 대신 법과 기록, 명령과 관리의 손이 사람을 묶는다. 농부는 밭을 갈며 전쟁을 준비하고 장인은 도구를 만들며 전쟁을 생각한다. 전쟁은 더 이상 국경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 창고와 길, 규율과 행정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국가라는 존재는 서서히 하나의 기계처럼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 이렇게 천하는 새로운 숨결을 얻게 된다. 서쪽에는 산과 협곡을 등에 진 땅이 있고 남쪽에는 강과 평야가 끝없이 펼쳐진 세계가 있으며 동쪽과 중원에는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나라들이 빽빽이 자리한다. 이 땅들 위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의 질서가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냉혹한 진실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간다.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두려운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난다. 칼과 창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날카로운 것은 말과 약속, 그리고 의심이다. 궁정의 회랑에서 오간 한마디가 군대의 행군을 바꾸고 사신의 설득이 성문을 열기도 한다. 싸움은 전장에서 시작되지만 승패는 종종 그 이전에 결정된다. 적의 성벽보다 먼저 무너뜨려야 할 것은 적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이 시대는 본능처럼 배워간다. 이러한 공기 속에서 전쟁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 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을 찾고 싸워야 한다면 가장 짧고 가장 적은 대가로 끝내려는 생각이 힘을 얻는다. 전쟁을 이해하려는 언어가 필요해지고 그 언어는 경험과 계산 속에서 정리된다. 훗날 병법이라 불리게 되는 사상은 이 시대의 피와 불안, 두려움과 욕망 위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춘다. 그것은 한 사람의 지혜라기보다 시대 전체가 만들어낸 냉정한 시선이었다. 이제 천하는 되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올라섰다. 예전의 세계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이 움직임은 멈추지 않는다. 나라들은 서로를 시험하고 서로를 베어내며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선다. 이렇게 전쟁국의 시간은 조용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주 왕실의 권위가 멀어지던 말기에는 천하가 아직 하나의 이름 아래 놓여 있으면서도 이미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었다. 왕이 있는 자리에는 의식과 재래가 남아 있었으나 그 의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지 못했다. 제후들은 더 이상 중심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전쟁을 시작했으며 스스로 조약을 맺고 스스로 배신했다. 바깥으로는 예가 질서를 지키는 듯 보였지만 안쪽에서는 힘이 질서를 대신하고 있었다. 왕의 권위가 약해지는 순간 제후들의 자율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곧 독립이 되었다. 이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었으나 되돌릴 수 없었다. 과거에는 봉건의 끈이 나라들을 묶었다. 혈연과 봉토, 의례와 체면이 서로를 붙잡고 있었고 전쟁 또한 일정한 규범의 틀 안에서 움직였다. 그러나 전쟁이 잦아지고 규모가 커지자 오래된 끈은 견디지 못했다. 나라들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로 한 것은 체면이 아니라 동원력이었고 혈연의 권위가 아니라 명령의 속도였다. 그렇게 예로 움직이던 세계는 기록과 법과 관리로 움직이는 세계로 변하기 시작한다. 이 전환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다. 한때 거대한 나라였던 진이 내부에서 갈라져 마침내 셋으로 나뉘게 되는 순간이다. 한, 조, 위라는 이름이 그렇게 태어난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가 쪼개진 일이 아니라 시대의 문이 바뀌는 소리였다. 더 이상 주 왕실의 서열이 천하를 규정하지 않고 새로운 나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리를 정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중원의 심장부에서 새 나라가 태어나면서 천하는 이전보다 더 촘촘하고 더 위험한 경쟁의 장이 된다. 서로의 거리가 가까운 만큼 전쟁은 더 빨리 시작되고 더 오래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나라의 형태도 함께 바뀌었다. 봉건의 질서는 느슨했다. 지방의 권력은 가문과 봉토에 얽혀 있었고 명령은 여러 층을 지나며 느려졌다. 그러나 전쟁국의 전쟁은 느린 나라를 용서하지 않았다. 군대를 모으는 속도가 늦으면 성을 잃었고 보급이 늦으면 전선을 잃었으며 결정이 늦으면 동맹을 잃었다. 그래서 각 나라는 점점 더 단단한 국가를 만들기 시작한다. 지방을 관리로 묶고 세금을 일정한 규칙으로 거두며 군역을 체계화한다. 기록이 쌓이고 문서가 늘어나고 관리들이 길처럼 퍼져나가면서 국가는 혈연이 아니라 행정으로 움직이는 몸이 된다. 이 변화는 전쟁의 얼굴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전의 전쟁은 귀족들의 전차가 중심이었다. 전차는 위세의 상징이었고 싸움에는 명예가 섞여 있었다. 그러나 전쟁국의 전쟁은 다르다. 군대는 커지고 전장은 넓어지며 귀족의 소수 전차로는 승패를 결정하기 어려워진다.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수많은 보병의 대열이다. 농부였던 사람들이 창을 쥐고 줄을 맞추어 서며 전쟁은 소수의 결투가 아니라 대규모의 충돌이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용맹이 아니라 대열의 유지였다. 대열이 무너지면 군대가 무너지고 군대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그래서 훈련과 규율이 전쟁의 심장으로 올라선다. 보병이 늘어나면 전쟁은 곧 후방의 싸움이 된다.
수많은 병사는 곡식을 먹어야 하고 무기는 닳아 없어지며 옷과 신발은 해지고 찢어진다. 전쟁은 전장에 선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까지 버티게 해줄 창고에서 시작된다. 창고가 비면 군대는 굶고 굶는 군대는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나라들은 곡식을 모으고 곡식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성을 세우며 성을 지키기 위해 군유를 강화한다. 전쟁은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된다. 칼끝이 강해지려면 그 칼끝을 떠받치는 곡식과 길과 행정이 먼저 강해야 했다. 이때부터 성과 공성의 기술이 급격히 중요해진다. 성은 단순히 도시를 둘러싼 벽이 아니라 곡창과 인구와 권력의 중심을 감싸는 껍질이었다. 성 하나를 빼앗는 것은 땅을 얻는 일이 아니라 상대의 숨통을 잡는 일이 된다. 그래서 성을 높이고 해자를 깊게 파며 성문과 망루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동시에 성을 무너뜨리는 기술도 발전한다. 전쟁은 더 이상 들판의 충돌만이 아니다. 성을 둘러싼 긴 시간의 압박, 포위와 차단, 불안과 공포가 승리를 만든다. 누가 먼저 성을 무너뜨리느냐보다 누가 먼저 성 안의 마음을 무너뜨리느냐가 중요해진다. 여기서 길이 등장한다. 전쟁국의 전쟁은 이동의 전쟁이다. 군대가 큰 만큼 그 군대는 곧 길 위에서 살아야 한다. 보급로가 끊기면 군대가 끊기고 군대가 끊기면 전선이 끊긴다. 그래서 전쟁은 적의 병사만 겨냥하지 않는다. 적의 길을 겨냥하고 적의 창고를 겨냥하며 적의 물길과 다리를 겨냥한다. 한 번의 전투보다 한 번의 차단이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시대가 된다. 전쟁은 점점 보이지 않는 뿌리를 겨루는 싸움으로 바뀐다.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은 사람의 그림자를 필요로 한다. 정보가 전쟁의 무기가 된다. 적의 병력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떤 성이 약한지, 어느 동맹이 흔들리는지, 왕의 궁정에서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래서 간자가 움직이고 사신이 오가며 말 한마디가 창끝만큼 무서워진다. 외교는 전쟁을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구성하는 한 축이 된다. 동맹을 만들고 동맹을 깨뜨리고 서로의 마음에 의심을 심는 일이 성을 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된다. 전쟁국은 전장이 확장된 시대였다. 들판과 성벽뿐 아니라 궁정과 객관, 서신과 맹약까지 전쟁의 공간이 된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의 결론으로 모인다. 전쟁국의 나라들은 더 이상 왕과 귀족만의 나라가 아니다. 국가 전체가 전쟁을 위해 움직이는 시대가 된다. 농업은 군대의 피가 되고 행정은 군대의 뼈가 되며 규율은 군대의 숨이 된다. 전쟁은 영웅의 용맹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국가가 얼마나 단단하게 조직되어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동원하고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가 승리의 조건이 된다. 예가 지배하던 시대는 끝나고 제도가 지배하는 시대가 열린다. 전쟁국은 바로 그 전환의 시대였다. 천하는 더 차갑게, 더 논리적으로, 더 거대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천하가 갈라진 뒤 지도 위에는 7개의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들은 단지 땅의 조각이 아니었다. 각 나라는 서로 다른 숨결을 가졌고 서로 다른 성격을 품었으며 서로 다른 욕망으로 움직였다. 어떤 나라는 산처럼 무거웠고 어떤 나라는 강처럼 넓었으며
어떤 나라는 칼처럼 날카로웠다. 전쟁국의 운명은 이 7 존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약점을 드러내며 어떤 순간에 흔들리는가로 결정된다. 이제 천하의 무대에 선 7 나라를 한 편의 이야기 속 인물처럼 하나씩 마주하게 된다. 서쪽에는 진이 있다. 진의 땅은 방패처럼 서 있었다. 산과 협곡이 길을 좁히고 들이기 쉬운 길을 가려주어 바깥의 군대가 한꺼번에 밀려들기 어렵다. 이 지형은 진에게 시간을 준다. 적이 들이닥치기 전에 준비할 시간, 물러서서 숨을 고를 시간, 다시 칼날을 세울 시간을 준다. 그러나 진의 강점은 땅에만 있지 않다. 진은 사람을 움직이는 방식이 다르다. 이 나라에서 사람의 높이는 말이나 혈통이 아니라 공으로 정해진다. 전장에서 세운 공이 곧 자귀가 되고 땅이 되고 삶의 자리가 된다. 상과 벌이 분명하면 마음은 한 방향으로 모인다. 진은 그 방향을 동쪽으로 고정해 두었다. 중원의 풍요를 향해, 천하의 심장부를 향해 서쪽의 칼날은 오래전부터 천천히 몸을 돌리고 있었다. 진은 단숨에 달려드는 나라가 아니라 오래 준비한 뒤 반드시 베는 나라가 된다. 그리고 그 준비는 개인의 재능이 아니라 제도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남쪽에는 초가 있다. 초는 거대한 몸집을 지녔다. 강과 평야, 숲과 습지가 넓게 펼쳐지고 자원과 인력이 풍부하다. 군대를 일으키면 그 규모는 압도적일 수 있고 전쟁을 오래 버틸 바탕도 충분하다. 초는 풍요의 나라다. 하지만 풍요는 때때로 느슨함을 낳는다. 땅이 넓을수록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어렵고 지역이 많을수록 이해가 갈라지기 쉽다. 초의 힘은 크지만 그 힘을 한 점에 집중시키는 일은 늘 어려운 과제였다. 거대한 몸이 제대로 묶이지 않으면 힘은 분산된다. 초는 바다처럼 넓었으나 바다가 늘 한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는다. 그래서 초는 무섭게 강한 나라일 수 있으면서도 위기의 순간에 흔들릴 수 있는 나라였다. 동쪽에는 제가 있다. 제는 전쟁국의 나라들 가운데 가장 세련된 얼굴을 가진 곳이다. 바다와 가까운 땅은 교역의 길을 열어주고 그 길 위로 재물과 정보가 오간다. 제의 힘은 단지 병사의 수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돈과 물자, 사람의 흐름을 읽는 감각이 제의 무기가 된다. 제는 일찍부터 개혁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능력 있는 자를 불러들이는 전통을 만들어 왔다. 인재가 모이면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면 길이 보인다. 쟤는 길을 찾는데 능한 나라다. 그러나 그 장점은 동시에 약점이 될 수 있다. 인재가 모이는 곳에는 파벌도 모인다. 생각이 많아지면 결단이 늦어질 수 있다. 전쟁국의 시간은 빠르다. 빠른 시대에서 느린 결단은 치명적이 된다. 쟤는 부유하고 영리했으나 그 부유함이 위기의 순간마다 단단한 칼날로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 북방의 바람을 품은 조가 있다. 조는 말과 함께 자란 나라다. 북쪽을 마주하고 살아야 했기에 기병의 기술이 발달했고 움직임은 날카롭고 빠르다. 조의 기병은 들판에서 방향을 바꾸는 순간 전선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 조는 전투의 감각을 가진 나라였다. 하지만 조의 운명은 위치에 묶여 있었다. 서쪽에는 점점 강해지는 진이 있고 남쪽과 동쪽에는 다른 중원의 나라들이 있다. 조는 늘 두 방향의 압력을 동시에 느낀다. 강한 나라가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자신이 강하다는 믿음이 다른 선택을 늦추게 할 때다.
조는 강했지만 강한 만큼 전쟁의 중심으로 끌려들기 쉬웠다. 그리고 한 번 중심으로 끌려들면 기병의 날카로움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긴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조는 날카로운 칼날이었지만 그 칼날은 때때로 두 개의 돌 사이에 끼일 위험을 품고 있었다. 중원의 한복판에는 위가 있다. 위는 전쟁국 초기에 가장 먼저 빛을 얻을 수 있었던 나라다.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에서 앞서갔고 제도를 정비하며 힘을 모았다. 위의 강점은 빠른 변화와 조직의 능력이다. 그러나 위의 약점은 바로 그 위치에 있다. 중심은 길이 모이는 자리이지만 칼도 모이는 자리다. 사방의 나라들이 모두 위를 바라볼 수 있고 위는 사방을 모두 의식해야 한다. 위는 강하지만 늘 바쁘다.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이 흔들리고 한 전선을 지키면 다른 전선이 비어진다. 전쟁국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약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목표가 되는 나라다. 위는 그 운명을 안고 있었다. 앞서 달리던 발걸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달아갈 수밖에 없다. 위는 강했으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그 강함을 오래 붙잡아주지 못한다. 진의 동쪽 문턱에는 한이 있다. 한은 가장 작은 나라다. 작은 나라의 강점은 현실을 잘 안다는 데 있다. 무리한 꿈을 꾸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선택을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작은 나라의 약점은 선택의 폭이 좁다는 데 있다. 특히 한은 진과 맞닿아 있다. 진이 동쪽으로 나아가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이 한이다. 한은 늘 압박을 받는다. 언제든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자리에서 한은 숨을 깊게 들이쉬기도 전에 칼끝을 느껴야 한다. 동맹을 구하려 해도 다른 나라들은 한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부담이 될까 두려워한다. 한은 문턱에서 버티는 나라였고 문턱의 운명은 언제나 가장 먼저 시험받는 것이다. 한은 작지만 그 자금이 곧 진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 된다. 북동쪽에 연이 있다. 연은 멀리 있다. 멀리 있다는 것은 때때로 안전이다. 전쟁의 중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에 연은 모든 충돌의 첫 번째 대상이 되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그러나 거리감은 동시에 고립을 뜻한다.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청하려 해도 길은 멀고 시간은 오래 걸린다. 연의 강점은 직접 부딪히지 않고 판을 흔드는 능력에 있다. 계책과 외교, 타이밍을 읽는 눈으로 강한 나라들 사이의 균열을 이용할 수 있다면 연은 빛날 수 있다. 하지만 그 균열이 사라지고 천하의 흐름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연은 홀로 남는다. 홀로 남은 나라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버티기 어렵다. 연은 멀리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고립되는 순간 가장 먼저 추위가 스며드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렇게 7나라는 서로 다른 강점과 서로 다른 상처를 품고 있었다. 진은 지형과 제도로 단단했고 조는 체급과 자원으로 거대했으며 쟤는 부와 인재로 영리했다. 조는 기병의 날카로움으로 무서웠고 위는 제도의 성우자로 앞서갔다. 한은 문턱에서 버티며 현실을 알았고 연은 멀리서 계책을 노릴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국의 천하에서 강점은 곧 약점과 맞닿아 있다. 단단함은 냉혹함을 부르고 풍요는 분산을 부르며 영리는 결단의 늦음을 부른다. 날카로움은 고립의 위험을 부르고 중심은 달아가는 운명을 부른다. 문턱은 압박을 부르고 거리는 고립을 부른다. 이 약점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선택이 반복될수록 서서히 커져서 결국 한 번의 균열이 된다. 천하는 이제 이 7 존재가 서로를 향해 손을 뻗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누군가는 칼로 손을 뻗고 누군가는 말로 손을 뻗는다. 동맹이 만들어지고 동맹이 깨지고 다시 새로운 약속이 세워진다. 이 약속과 배신의 물결 속에서 어떤 나라는 살아남고 어떤 나라는 사라진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의 끝에서 한 나라의 체계가 다른 모든 나라의 강점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한다. 전쟁국의 공기는 이전 시대와 달랐다. 칼날이 닿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흔들렸고 성벽이 무너지기도 전에 이미 길이 끊겼다. 싸움은 여전히 들판과 성문 앞에서 벌어졌지만 승패를 가르는 손길은 점점 더 멀리, 더 깊이 뻗어나갔다. 이 시대의 전쟁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하나의 계산이 된다. 군대를 얼마나 모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 군대를 얼마나 오래 움직일 수 있는가가 문제였고, 적을 얼마나 많이 베는가가 아니라 적이 베일 수 없는 상태로 얼마나 빨리 몰아넣는가가 핵심이 되었다. 전쟁이 끊이지 않자 나라들은 전쟁을 감당하는 방식부터 바꾸었다. 전쟁은 더 이상 장수의 기분이나 귀족의 체면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법과 기록, 세금과 곡식, 길과 창고가 전쟁의 뿌리가 된다. 병사가 강하다고 해서 곧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병사의 배를 채울 수 있어야 하고 배를 채운 곡식을 전선까지 안전하게 보낼 수 있어야 하며 그 길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쟁국의 전쟁은 전장을 넘어 국가 전체를 동원하는 일이 된다. 왕의 명령 한 줄이 관리의 손을 거쳐 곡창을 움직이고, 곡창이 움직이면 수레가 움직이며, 수레가 움직이면 병사가 움직인다. 전쟁은 칼끝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행정의 문제였다. 이때부터 전쟁은 피의 싸움이 아니라 자원의 싸움으로 변한다. 전쟁은 사람과 소에, 말과 나무, 곡식과 시간의 싸움이다.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누가 더 효율적으로 쓰는가가 중요해진다. 그래서 전쟁국의 나라들은 전장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전장을 보면 병사가 보이고, 병사를 보면 곡식이 보이며, 곡식을 보면 창고가 보이고, 창고를 보면 길이 보인다. 길을 보면 다시 외교와 동맹이 보인다. 전쟁은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사슬의 한 고리가 끊어지면 거대한 군대도 멈춰 서게 된다. 이런 시대가 되면 가장 값비싼 승리는 피로 얻는 승리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나라의 살은 마르고 백성의 마음은 달아간다. 승리한 나라조차 상처를 입는다. 그래서 전쟁국의 왕들과 장수들은 점점 더 차갑게 묻기 시작한다. 어떻게 하면 덜 흘리고 더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싸우기 전에 끝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적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가? 이 질문들 속에서 전쟁을 이해하려는 언어가 자라난다. 그 언어는 특정한 한 사람의 영웅담으로만 남지 않는다. 시대가 필요로 한 방식으로 정리되고 시대의 공기 속에서 살아있는 규칙이 된다. 훗날 손자병법이라 불리게 되는 사상은 그렇게 시대의 정신처럼 자리한다. 손자라는 이름은 흔히 춘추의 끝자락에 놓이지만 그 사상이 전쟁국에서 특히 무섭게 빛나는 이유가 있다. 전쟁국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였다. 전쟁은 어느 한 곳에서 끝나기도 전에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다. 싸움이 일상이 되면 사람들은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기술처럼 배우게 된다.
전쟁국의 나라들은 전쟁을 감정으로 치르지 못한다. 감정은 오래 가지 못하고,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은 전쟁국에서 곧 죽음이 된다. 그래서 전쟁은 계산이 된다. 계산이 되는 순간, 전쟁은 자연스럽게 병법의 언어를 필요로 한다. 병법은 전쟁을 미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존재한다. 전쟁국에서 병법은 잠자리 머리맡에 두는 책이 된다. 살아남기 위한 규칙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대를 관통하는 첫 번째 주제는 피보다 계책이 앞선다는 사실이다. 피로 얻는 승리는 크지만 비싸고, 계책으로 얻는 승리는 작아 보이지만 오래 남는다. 전쟁국에서 가장 두려운 승리는 적의 군대를 전장에서 쓰러뜨리는 승리가 아니라 적이 군대를 꺼내기도 전에 마음을 접게 만드는 승리다. 적이 싸울 이유를 잃게 만들고, 싸우면 진다는 확신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 싸우지 않기로 결정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전쟁을 너무 잘하는 자의 냉정함이다.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라는 시선은 전쟁국의 현실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다. 두 번째 주제는 자신과 적을 아는 일이다. 전쟁국의 전쟁은 변수가 많다. 지형과 계절, 병력과 보급, 궁정의 분위기와 동맹의 구조까지 모든 것이 승패를 흔든다. 그래서 정보가 무기가 된다. 적의 병력이 어디에 모이는지, 누구의 말이 왕의 귀를 흔드는지, 어떤 성이 약한지, 어느 길이 끊기면 군대가 굽는지, 이 모든 것을 아는 자가 전쟁을 지배한다. 이 시대의 간자와 사신이 무섭게 움직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칼로 싸우는 군대는 눈에 보이지만 정보로 싸우는 그림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칼이 눈에 보이는 칼보다 더 깊이 찌르는 순간이 많아진다. 세 번째 주제는 빠르게 끝내는 전쟁과 후방의 질서다. 전쟁국의 군대는 크지만 큰 군대는 곧 큰 부담이다. 오래 머물면 곡식이 떨어지고, 곡식이 떨어지면 군대는 무너진다. 그래서 전쟁은 빠르게 끝낼수록 유리하다. 빠른 전쟁은 단지 행군이 빠르다는 뜻이 아니다. 후반기 정도는 되어 있고 보급이 끊기지 않으며 전선의 형세가 미리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다.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길이 닦여 있고 창고가 준비되어 있으며 병사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 정해져 있는 전쟁이 있다. 그런 전쟁은 전장에서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가는 평소에 이미 전쟁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네 번째 주제는 성을 부수는 것만큼 동맹을 부수는 일이 중요해졌다는 사실이다. 전쟁국의 나라들은 홀로 싸우지 않는다. 동맹을 만들고, 동맹을 깨뜨리고, 다시 다른 동맹을 만든다. 성은 돌로 쌓을 수 있지만 동맹은 마음으로 쌓는다. 마음으로 쌓인 것은 마음으로 무너진다. 그래서 가장 똑똑한 공격은 성벽을 향하지 않는다. 동맹의 틈을 향한다. 한 나라가 마음을 바꾸는 순간 전선은 무너지고 무너진 전선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전쟁국에서 외교는 전쟁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전쟁을 이기는 기술이 된다. 적의 연합을 흔들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혼자 서게 만드는 일이 성을 치는 것보다 더 큰 승리로 이어진다. 이 모든 주제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전쟁국의 전쟁은 단지 힘의 충돌이 아니라 의지와 정보와 자원과 조직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전쟁을 기술로 만들었고 그 기술은 병법이라는 언어로 정리되었다.
손자병법은 전쟁국의 중심에 서서 모든 일을 이끈 한 사람의 이야기라기보다 전쟁국이라는 시대가 스스로 만들어낸 냉정한 거울에 가깝다. 나라들이 서로를 태우며 살아남으려는 용광로 속에서 전쟁을 덜 비싸게 치르기 위한 규칙들이 굳어져 간 것이다. 전쟁국의 하늘 아래에서 칼날은 여전히 피로 젖는다. 그러나 그 피를 결정하는 것은 종종 칼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들이다. 말과 약속, 정보와 길, 창고와 동맹. 이 시대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준다. 그리고 그 무서움을 이해한 나라가 결국 천하의 결말을 쥐게 된다. 전쟁국의 초반, 천하의 저울은 한쪽으로 고정되지 않았다. 힘은 늘 움직였다. 한 나라가 떠오르면 다른 나라가 뒤따랐고 한 번의 승리가 곧 영원한 주인이 됨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이 시기의 흥미로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전쟁은 끊이지 않지만 그 전쟁이 만들어내는 결말은 늘 바뀐다. 중심은 계속 바뀌고 주도권은 손에서 손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위, 재, 초가 있었다. 가장 먼저 앞서 달려나간 나라는 위였다. 위는 전쟁국의 규칙을 비교적 빨리 이해한 나라였다. 예로 나라를 붙잡는 시대가 끝나고 제도로 나라를 움직이는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위는 나라의 뼈대를 정비한다. 세금이 거두어지는 방식과 곡식이 모이는 흐름을 다듬고 군역을 체계로 만들며 관리의 손이 지방 끝까지 닿도록 한다. 이런 정비는 눈에 띄는 전투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전쟁국에서는 가장 확실한 힘이 된다. 병사는 곧바로 만들어지지 않지만 조직은 한번 만들어지면 오랫동안 힘을 낸다. 위는 그 힘으로 주변을 압박하며 한때 중원의 중심을 장악하는 듯 보인다. 위가 빠르게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병력이 많아서가 아니다. 위는 전쟁을 국가 운영과 분리하지 않았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 나라를 바꾸고 나라를 바꾼 결과로 다시 전쟁에서 이기는 구조를 만들었다. 군대는 단지 전장에 나가는 집단이 아니라 국가가 동원하는 하나의 거대한 기능이 된다. 곡식과 무기, 도로와 수레, 명령과 규율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전쟁이 가능하다. 위는 이 맞물림을 비교적 일찍 완성하려 했고 그 덕분에 초반의 판을 흔들 수 있었다. 그러나 위의 강점은 동시에 위의 숙명이었다. 위는 중원의 한복판에 있었다. 중심은 길이 모이는 자리이지만 칼도 모이는 자리다. 위가 강해질수록 주변 나라들은 위를 두려워한다. 두려움은 견제와 연합을 낳는다. 위는 한쪽에서 승리해도 다른 쪽에서 압박을 받는다. 전쟁국에서 중심에 있는 나라는 언제나 가장 먼저 닳는다. 그럼에도 위가 이 시기에 천하를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나라들이 아직 완전히 새로운 전쟁의 규칙을 익히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위는 앞서 달렸고 그래서 잠시 가장 앞에 설 수 있었다. 동쪽의 재는 위와 다른 방식으로 힘을 키운다. 재는 부와 물자의 나라다. 교역이 활발하고 재물이 모이며 사람과 정보가 빠르게 흐른다. 전쟁국의 전쟁이 자원의 싸움이 되는 순간 이런 기반은 곧 전쟁의 연료가 된다. 군대를 키우는 일은 곧 곡식을 키우는 일이고 곡식을 키우는 일은 곧 질서를 만드는 일이다. 쟤는 상업의 흐름과 조직의 감각으로 이 연료를 모을 수 있었다. 그리고 쟤는 인재를 쓰는 전통이 강했다.
전쟁국에서는 장수만이 아니라 법을 만들고 세금을 정리하며 외교를 설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쟤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릇이었다. 남쪽의 촌은 체급이 다르다. 촌은 넓고 사람도 많다. 그 자체로 위협이다. 전쟁국 초기에 많은 나라들이 초를 바라보며 두려움을 느낀 이유는 단순하다. 초는 한번 움직이면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다. 초의 병력이 움직이면 국경이 흔들리고 초의 영향력이 뻗으면 주변 나라들의 계산이 바뀐다. 초는 전쟁만으로 힘을 드러내지 않는다. 땅의 넓이와 자원의 풍요가 곧 정치적 압력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초는 넓은 만큼 모으기 어렵다. 힘이 크지만 그 힘을 한 점으로 집중시키는 일은 늘 쉽지 않았다. 그래서 초는 한번 크게 밀어붙일 수 있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는 성질을 지닌다. 이 시기의 천하는 세 나라가 서로를 밀고 당기며 흘러간다. 위는 중심에서 빠르게 앞서가려 하고 쟤는 동쪽에서 부와 조직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넓히며 초는 남쪽에서 거대한 체급으로 균형을 흔든다. 이 과정에서 전쟁은 단지 영토의 싸움이 아니라 영향권의 싸움이 된다.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와 가까워지는지,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두려워하는지, 어느 동맹이 만들어지고 어느 동맹이 깨지는지가 전쟁만큼 중요한 변수가 된다. 전쟁은 전장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 전쟁은 궁정의 결정과 사신의 말 속에서도 벌어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전쟁국의 새로운 전쟁을 본격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이다. 승리는 더 이상 장수의 용맹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승리의 조건은 나라의 조직이다. 군대를 얼마나 빨리 동원할 수 있는가? 얼마나 오래 보급할 수 있는가? 전쟁을 치르면서도 내부가 무너지지 않도록 얼마나 단단히 통치할 수 있는가가 승패를 가른다. 전쟁은 점점 총력전의 형태로 변한다. 총력전이라는 말은 단지 병사가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다. 나라 전체가 전쟁을 위해 돌아간다는 뜻이다. 곡식과 인력, 도로와 창고, 법과 행정, 심지어 백성의 마음까지 전쟁의 일부가 된다. 위는 이 구조를 먼저 이해했기에 초반의 패권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국의 법칙은 잔혹하다. 먼저 앞서간 나라일수록 경쟁자들은 그 길을 배우고 따라온다. 쟤는 부와 인재로 그 길을 자기 방식으로 바꾸었고 초는 체급을 바탕으로 균형을 다시 흔들었다. 그러면 위는 더 많은 전선을 관리해야 하고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중심에 있는 나라는 승리의 열매를 오래 붙잡기 어렵다. 이 시기부터 천하는 분명히 드러낸다. 전쟁국에서 패권은 왕좌가 아니라 파도다. 한번 올라서면 곧 밀려 내려오고 밀려 내려오면 또 다른 나라가 올라선다. 이 파도 속에서 서쪽의 진은 아직 무대의 정중앙에 서지 않는다. 그러나 진은 이 싸움을 멀리서 바라보며 배우고 있다. 위가 어떻게 제도를 통해 힘을 만들었는지, 제가 어떻게 부와 인재로 버티는지, 초가 어떻게 체급으로 균형을 흔드는지, 진은 이 모든 것을 관찰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더 단단한 체계를 만들어간다. 전쟁국의 초반은 단지 위, 제, 초의 경쟁이 아니다. 그것은 진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천하를 얻을 수 있는지 배우는 시간이다. 이 시기의 끝에서 천하는 하나의 결론에 가까워진다. 영웅이 있어도 한 번의 대승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시대를 끝낼 수는 없다.
전쟁국의 주인은 전장에서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의 구조를 완성한 나라가 된다. 이 구조의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천하를 삼키기 시작한다. 전쟁국의 한가운데로 들어서면 칼과 창이 만드는 소리만으로는 더 이상 세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전장에서는 병사들이 서로를 밀어붙이지만 그 병사들이 어디로 향할지 결정하는 것은 종종 전장 밖의 어둠이다. 높은 누각 아래에서 오간 한 문장, 붉은 인장이 찍힌 서신 한 장, 술잔이 오가던 밤의 약속 하나가 수십만의 행군을 뒤바꾼다. 이 시기부터 외교는 전쟁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전쟁을 이기는 기술이 된다. 나라들은 칼보다 먼저 말을 세운다. 말이 칼을 부르고 말이 칼을 멈추게 하기도 한다. 그렇게 천하는 정치극처럼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 정치극에 두 이름이 있다. 하나는 합종이고 하나는 연횡이다. 합종은 동쪽의 나라들이 한 줄로 서는 것이다. 진이라는 서쪽의 칼날이 점점 동쪽을 향해 길어지자 동쪽의 나라들은 깨닫는다. 하나씩 맞서면 하나씩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서로의 손을 잡는다.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에서 두려움은 동맹을 낳는다. 합종은 그런 두려움에서 태어난 벽이다. 여러 나라가 함께 서서 진을 막아내려는 벽이다. 연횡은 그 벽을 무너뜨리는 방식이다. 동맹을 한꺼번에 부수지 않는다. 한 나라씩 조용히 달콤한 약속으로 벽의 틈을 벌린다. 진은 동쪽의 나라들에게 속삭인다. 너만은 살려주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의 원수를 대신 치겠다. 그 속삭임은 동맹의 무거운 책임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흔든다. 연횡은 불신에서 자란다. 동쪽의 나라들이 서로를 끝까지 믿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각 나라가 자기만의 이익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합종이 공포의 벽이라면 연횡은 그 벽에 스며드는 작은 균열이다. 이제부터 천하는 전장보다 궁정에서 더 크게 흔들린다. 사신들이 움직인다. 그들은 단지 예물을 들고 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사람의 욕망을 읽고 두려움을 헤아리며 왕의 마음을 흔드는 기술을 가진 자들이다. 한 나라의 왕은 낮에는 군대를 점검하지만 밤에는 사신의 말을 듣는다. 병사를 보내면 백성이 지칠까 두렵고 보내지 않으면 동맹이 깨질까 두렵다. 그 두려움의 틈으로 설득이 들어온다. 설득은 칼날보다 조용하지만 더 깊이 들어갈 때가 많다. 합종의 장면은 늘 화려하게 시작된다.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한 궁정에 모인다. 서신이 교환되고 피로 맹약이 세워지며 함께 출병할 날짜와 병력의 규모가 논의된다. 그 순간은 마치 천하가 하나로 모이는 듯 보인다. 그러나 동맹은 이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동맹은 이해로 유지된다. 누가 더 많은 병사를 내야 하는가? 누가 전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승리의 열매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같은 질문이 남는다. 질문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갈라지고 갈라진 마음은 의심이 된다. 의심은 합종의 가장 위험한 적이다. 연횡의 장면은 반대로 조용하다. 큰 회명도 없고 거창한 제사도 없다. 대신 한 번의 은밀한 접견, 한 장의 서신, 몇 개의 조건이 오간다. 진은 한 나라의 왕에게 말한다. 동맹은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들은 너를 앞줄에 세워 대신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진과 손을 잡으면
너는 전쟁을 피할 수 있다. 너는 땅을 얻고 너는 숨을 고를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한 회유가 아니다. 동맹의 구조 속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된다는 현실을 찌르는 말이다. 그 현실을 가장 먼저 인정하는 나라가 가장 먼저 흔들린다. 이제 정치극은 더 잔혹한 장치를 꺼내든다. 인질과 혼인이다. 전쟁국에서 약속은 가볍다. 그래서 약속을 무겁게 만드는 담보가 필요하다. 왕의 자식이 다른 나라의 궁정으로 보내지고 공주가 정략 결혼으로 국경을 건넌다. 겉으로는 화친이지만 속으로는 서로의 목을 잡는 사슬이다. 인질은 안전을 위해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배신을 막기 위해 보내진다. 혼인은 사랑을 위해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묻기 위해 맺어진다. 그러나 이해로 묶인 끈은 위기의 순간에 더 차갑게 조여온다. 어느 나라가 마음을 바꾸면 다른 나라의 궁정에 있는 인질은 곧 위협이 된다. 그래서 외교는 피 없는 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의 그림자를 품고 있다. 합종이 가장 무서운 순간은 동맹이 완성되는 순간이 아니라 동맹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여러 나라가 진을 막기 위해 군대를 모으고 전선을 형성한다. 누군가는 이미 승리를 꿈꾸고 누군가는 겨우 숨을 붙잡고 버틴다. 그런데 바로 그때 동맹의 한 나라가 발걸음을 멈춘다. 혹은 출병을 미룬다. 혹은 약속한 병력을 줄인다. 이유는 언제나 현실이다. 우리만 손해를 볼 것이다. 승리해도 이득은 남들이 가져갈 것이다. 패배하면 우리는 사라질 것이다. 그 망설임의 틈으로 연횡의 약속이 들어온다. 진과 손을 잡으면 너는 살 수 있다. 너는 시간을 얻을 수 있다. 너는 땅을 얻을 수 있다. 그 순간 그 나라는 선택한다. 동맹을 떠나는 길을. 한 나라가 떠나는 순간 전체가 흔들린다.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적의 공격보다 내부의 불신이다. 한 나라가 빠져나가면 다른 나라들은 의심한다. 저 나라는 우리를 팔아넘긴 것인가? 다음은 우리가 희생되는 것인가? 의심이 자라면 군대는 함께 싸우지 못한다. 서로를 지켜야 할 순간에 서로를 경계한다. 전선은 적의 칼날보다 먼저 무너진다. 합종의 벽은 돌로 쌓은 성벽이 아니라 마음으로 쌓은 벽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면 벽도 무너진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벽은 같은 방식으로 다시 세워도 더 약하다. 반복될수록 신뢰는 얇아지고 얇아질수록 연횡의 속삭임은 더 강해진다. 이 정치극은 손자병법의 정신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적의 성을 부수기 전에 적의 연합을 부수고 적의 군대를 치기 전에 적의 의지를 흔들며 적의 창끝을 부러뜨리기 전에 적의 길을 끊는다. 전쟁국에서 가장 효과적인 공격은 정면 충돌이 아니라 상대가 싸울 수 없도록 만드는 공격이다. 동맹은 전쟁의 체력을 만들어준다. 동맹이 깨지면 체력은 사라진다. 보급로는 군대의 생명선이다. 보급로가 끊기면 군대는 굶는다. 의지는 마지막까지 버티게 하는 불이다. 의지가 꺼지면 군대는 흩어진다. 그래서 진은 칼날만 세운 것이 아니라 상대의 동맹과 보급과 마음을 겨누는 방식을 점점 더 완성해 간다. 동쪽의 나라들은 진을 두려워하지만 서로를 더 두려워하는 순간이 많다. 함께 서야만 살 수 있는데 함께 서는 일이 가장 어렵다. 전쟁국의 비극은 바로 이 모순에서 태어난다. 합종은 필요하지만 유지되지 않고
연횡은 위험하지만 반복된다. 그리고 이 반복 속에서 지는 시간을 얻는다. 동쪽이 서로를 의심하고 갈라지는 동안 지는 제도를 다지고 곡식을 쌓으며 군대를 정비한다. 전쟁국에서 가장 강한 자는 늘 싸우는 자가 아니라 싸우게 만들고 자신은 준비하는 자다. 지는 점점 그 자리에 가까워진다. 정치극의 막이 깊어질수록 천하의 균형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한다. 동쪽의 나라들이 합종을 만들 때마다 지는 그 틈을 찾고 연횡이 작동할 때마다 지는 상대의 욕망을 이용한다. 한 나라의 이익이 동맹의 의무를 이길 때 천하의 벽은 또다시 갈라진다. 그렇게 칼이 닿기도 전에 길이 끊기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전쟁이 계속된다. 이제 이 흐름은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진이 외교로 시간을 벌었다면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만들었는가가 중요해진다. 진이 승리한 이유는 속삭임만이 아니었다. 진은 나라 자체를 전쟁을 위한 기계로 바꾸어 버린다. 상과 벌을 세우고 공을 기준으로 사람을 움직이며 농업과 동원을 하나로 묶어 전쟁을 승리의 반복으로 만든다. 그 단단한 체계가 완성되는 순간 합종과 연횡의 정치극은 더 이상 진을 멈추지 못한다. 진의 강함은 전장에서 갑자기 솟아오른 번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나라의 뼈와 살을 다시 깎아 만든 결과였다. 다른 나라들이 전쟁을 할 때마다 새로운 장수를 찾아 헤매고 한 번의 승리를 위해 거대한 운을 걸던 순간에도 진은 더 근본적인 것을 손에 쥐려 했다.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는 것. 그 목표를 위해 진은 나라를 단단하게 굳히고 사람을 움직이는 규칙을 바꾸고 전쟁을 하나의 체계로 변환시킨다. 이 변화가 전쟁국의 결말을 결정한다. 진이 가장 먼저 세운 것은 분명한 상과 벌이었다. 상벌이 흐릿한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 공을 세워도 보상이 불확실하면 누구도 목숨을 걸지 않고 죄를 지어도 처벌이 느슨하면 누구도 규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쟁국의 시대는 그런 느슨함을 용서하지 않았다. 진은 상과 벌을 칼처럼 곧게 세웠다. 공을 세우면 반드시 올려주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내렸다. 친족과 혈통, 오래된 가문의 체면은 점점 뒤로 밀려났다. 무엇을 했는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가 사람의 자리를 정한다. 이 원칙이 세워지는 순간 나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개인의 욕망은 국가의 목표와 결합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움직이면서도 결과적으로 나라를 위해 움직이게 된다. 그 상벌의 중심에 놓인 것이 군공이었다. 진에서 전쟁은 단지 국경을 지키는 일이 아니었다. 전쟁은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사다리였다. 전장에서 성을 빼앗고 적을 무너뜨린 공이 곧 자기가 되고 토지가 되고 가문의 미래가 된다. 그 결과 진의 사회는 전쟁에 적응한다. 병사는 명령을 따르는 이유가 분명하다. 따르지 않으면 떨어지고 따르며 공을 세우면 올라간다. 규율은 감정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규율은 계산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계산으로 유지되는 규율은 흔들리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이 장수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군대를 묶으려 할 때 진은 규칙으로 군대를 묶었다. 규칙은 잠들지 않고 늙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규칙만으로 전쟁은 지속되지 않는다.
전쟁국의 전쟁은 크고 길다. 수십만의 병사가 움직이면 그 병사들이 먹는 곡식은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 그래서 지는 농업을 국가의 뿌리로 붙잡는다. 밭에서 나는 곡식은 단지 생활의 양식이 아니라 전쟁의 혈액이다. 혈액이 부족하면 몸이 쓰러지듯 곡식이 부족하면 군대가 쓰러진다. 지는 곡식을 모으고 곡식을 모으기 위해 생산을 안정시키며 안정된 생산을 위해 통치를 정돈한다. 농민이 흔들리면 군대가 흔들리고 군대가 흔들리면 국가는 무너진다. 지는 이 연결을 너무도 냉정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농업은 보호되고 곡식은 체계적으로 거두어져 국가의 창고로 모인다. 이 창고는 단지 풍요의 상징이 아니라 진이 긴 전쟁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된다. 동원과 후방은 그 다음에 완성된다. 병사는 필요할 때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길이 없으면 군대는 움직이지 못하고 수레가 없으면 곡식은 도착하지 않으며 규칙이 없으면 대열은 무너진다. 지는 동원을 즉흥이 아니라 절차로 만든다. 어느 지역에서 얼마의 병력이 나와야 하는지, 어느 창고에서 얼마의 곡식이 움직여야 하는지, 어떤 길로 수레가 지나가야 하는지가 정해진다. 명령이 내려오면 국가라는 몸이 반사처럼 움직인다. 전쟁은 장수의 재치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쟁은 평소에 준비된 행정과 보급의 질서가 전장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지는 전쟁을 전장 밖에서 절반 이상 끝내버리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지는 전쟁을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바꾸기 시작한다. 승리는 우연히 찾아오는 기적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결과가 된다. 관리가 세금을 걷고 곡식이 창고로 모이며 창고의 곡식이 보급로를 타고 전선으로 흐르고 전선의 군대가 오래 버티며 오래 버티는 군대가 상대를 지치게 만든다. 상대가 지치면 틈이 생기고 지는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 이것은 한 번의 전투가 아니라 승리를 생산하는 흐름이다. 지는 전쟁을 승리의 생산 라인처럼 만들었다. 한 단계가 다음 단계를 낳고 그 다음 단계가 다시 승리를 낳는다. 전쟁은 더 이상 단발의 충돌이 아니라 지속적인 압박이 된다. 여기서 진의 또 다른 강점이 드러난다. 표준화와 일관성이다. 전쟁국의 많은 나라들은 지역마다 규칙이 달랐고 귀족의 권한이 남아있어 명령이 흔들렸다. 하지만 진은 통치를 단순하게 만들고 규칙을 일정하게 유지하려 한다. 규칙이 일정하면 움직임이 빨라지고 움직임이 빠르면 전쟁에서 먼저 자리를 잡는다. 먼저 자리를 잡은 군대는 지형을 장악하고 지형을 장악한 군대는 전쟁의 흐름을 쥔다. 진은 전장에 나가기 전에 이미 국가 운영의 속도에서 상대를 앞서기 시작한다. 그리고 진의 가장 무서운 능력은 기다림이다. 많은 나라들은 한 번의 대승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 한다. 그러나 진은 단숨에 끝내려 하지 않는다. 상대를 조금씩 깎아낸다. 한 성을 빼앗고 한 길을 끊고 한 동맹을 흔들고 한 곡창을 고립시키며 상대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압박한다. 이 기다림은 나약함이 아니라 체력에서 나오는 힘이다. 체계가 없는 나라는 오래 끌면 먼저 무너진다. 하지만 진은 오래 끌수록 유리했다. 창고가 있고 동원이 있고 규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은 전쟁을 길게 끌 수 있는 나라였고 길게 끌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승리였다. 이쯤에서 천하의 다른 나라들은
점점 같은 사실을 마주한다. 그들도 뛰어난 장수가 있다. 그들도 용맹한 병사가 있다. 그들도 영리한 책사가 있다. 그러나 그들의 강함은 대개 한 사람의 빛에 의존한다. 한 사람의 장수가 쓰러지면 전선이 흔들리고, 한 사람의 재상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며, 한 번의 궁정 싸움이 나라 전체를 늦춘다. 반면 진의 강함은 사람의 빛이 아니라 구조의 힘이다. 구조는 한 사람이 사라져도 남는다. 구조는 다시 사람을 길러내고, 다시 군대를 만들고, 다시 곡식을 쌓는다. 영웅은 늙고 죽고 사라지지만 시스템은 남는다. 진은 그 무서운 지속성을 손에 넣었다. 그래서 진의 승리는 전장만의 승리가 아니다. 진의 승리는 국가 운영의 승리다. 상벌의 명확함이 사람을 움직였고, 군공의 사다리가 욕망을 한 방향으로 몰았으며, 농업과 창고가 긴 전쟁을 버티게 했고, 동원과 보급이 군대를 끝까지 밀어붙이게 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진은 전쟁을 승리로 바꾸는 기계를 완성한다. 전쟁국의 후반부로 갈수록 진의 승리는 우연처럼 보이지 않는다. 예정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천하의 흐름은 결정적으로 기울어진다. 외교의 술수가 아무리 판을 흔들어도 결국 마지막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체력과 구조다. 진은 그 구조를 완성했다. 이제 남는 것은 한 나라씩 무너뜨리는 과정이다. 문턱을 먼저 부수고 중심을 꺾고 마지막 거대한 몸집을 쓰러뜨리며 지도 위에 색을 하나로 만들 시간이다. 천하가 오래 끓어오른 끝에 마침내 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진은 더 이상 단지 강한 나라가 아니다. 진은 전쟁을 반복 가능한 승리로 바꾼 나라이고, 그 승리의 반복이 결국 통일이라는 결말을 끌어당긴다. 통일은 한 번의 거대한 폭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통일은 6나라가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지는 연속된 장면들로 이루어진다. 각 나라에는 분명한 강점이 있었고, 그 강점이 오래 버티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틈도 있었다. 진은 그 틈을 찾는 데 능했고 찾은 순간에는 주저하지 않았다. 이제부터 6나라는 하나씩 짧은 비극이 된다. 강점과 실수, 그리고 마침내 내려오는 칼날의 순간이 차례로 이어진다. 먼저 한이 있다. 한은 작았고 진과 맞닿아 있었으며 중원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지키는 문턱이었다. 한의 강점은 현실 감각이었다. 무리한 욕망을 품지 않고 외교로 시간을 벌며 성을 붙잡고 버티는 데 익숙했다. 작은 나라가 살아남는 방식은 종종 조용한 인내다. 그러나 한의 그 인내는 결국 한의 약점이 된다. 인내는 시간을 벌어주지만 시간을 바꿔주지는 못한다. 더 큰 힘이 꾸준히 압박하면 작은 나라는 끝없이 뒤로 밀린다. 한의 치명적인 실수는 자신이 문턱이라는 사실을 끝내 바꾸지 못한 것이다. 한이 살아있는 한지는 중원으로 깊이 들어가기 불편하다. 그러니 진에게 한은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잠금 장치다. 한은 동맹을 통해 버티려 하지만 전쟁국의 동맹은 늘 흔들린다. 도움을 청해도 다른 나라들은 머뭇거린다. 한을 지키기 위해 병력을 보내는 순간 자신들의 국경이 비기 때문이다. 한은 도움을 기다리지만 도움은 늦고 불확실하다. 진의 마지막 일격은 단순하고 냉정하다. 끊임없는 압박으로 한의 숨을 줄이고 원조의 길을 막고
하니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없앤다. 하니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점점 사라진다. 작은 나라의 비극은 선택지가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 있다. 결국 한은 무너진다. 성문이 열리고 문턱이 사라지며 진은 마침내 중원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손에 넣는다. 이 순간 통일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속도를 얻는다. 문이 열리면 그 뒤에 있는 방들은 차례로 열리기 시작한다. 다음은 조다. 조는 단단한 나라였다. 특히 북방의 바람 속에서 길러진 기병은 조의 자부심이었고 실제로 전장에서 조는 진에게 쉽게 굴복하지 않았다. 조의 강점은 빠른 기동과 공격의 날카로움이다. 들판에서 조의 기병이 움직이면 전선은 흔들리고 보병의 대열은 갈라질 수 있다. 조는 싸움의 기술을 가진 나라였다. 그러나 전쟁국의 말기에는 기술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종류의 전쟁이 펼쳐진다. 조의 치명적인 실수는 전쟁이 정면에서만 결정된다고 믿게 되는 순간에 생긴다. 조는 강한 기병을 믿지만 기병은 결국 후방기에 있어야 움직인다. 말은 곡식을 먹고 병사는 보급을 필요로 한다. 진은 조의 칼끝을 피하지 않는다. 다만 그 칼끝이 오래 서 있을 수 없게 만든다. 진은 조를 고립시키고 조가 의지할 길을 줄이며 내부의 신뢰를 흔든다. 전쟁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병력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진은 조를 상대로 보급과 인력을 겨눈다. 조가 긴 전쟁을 감당하는 동안 후방은 지치고 인력은 소모되며 궁정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한다. 그때 진의 관계가 들어온다. 장수와 궁정을 갈라놓고 결단을 늦추며 서로를 의심하게 만든다. 조의 강점이던 전투의 날카로움은 내부가 갈라지는 순간 무뎌진다. 칼은 날카로워도 칼을 쥔 손이 떨리면 베지 못한다. 조가 무너지는 순간은 전선이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꺾이는 순간이다. 조의 성과 들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조의 의지는 더 이상 하나로 모이지 못한다. 그 틈을 진이 찌른다. 그리고 조가 쓰러지면 천하의 다른 나라들은 깨닫는다. 이제 진을 막아낼 수 있는 강한 기둥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을. 그 다음은 위다. 위는 한때 전쟁국의 선두였다. 개혁을 앞서 시작했고 중원의 한복판에서 중심의 기운을 품었다. 위의 강점은 견고한 성과 도시, 그리고 오랜 행정의 축적이다. 위의 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의 가장 큰 약점도 역시 위치였다. 중심은 곧 사방에 열린 문이다. 사방에 열린 문은 사방에서 바람이 들어온다. 위는 오래전부터 여러 전선을 동시에 의식해야 했고 그 의식은 힘을 분산시켰다. 위의 치명적인 실수는 견고한 성이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게 되는 순간이다. 성은 강하지만 성은 스스로 곡식을 만들지 못한다. 성은 스스로 동맹을 만들지 못한다. 성은 바깥과 연결된 길이 있을 때만 살아있다. 지는 위를 정면에서만 치지 않는다. 위가 의지하는 연결을 끊는다. 동맹을 끊고 보급로를 끊고 위가 고립되게 만든다. 고립된 성은 강함이 아니라 덫이 된다. 성벽이 높을수록 안의 숨은 더 빨리 막힌다. 군대는 밖으로 나가 싸우지 못하고 안에서 곡식이 줄어드는 것을 바라볼 뿐이다. 결국 위의 중심은 꺾인다. 중원의 허리가 부러지는 순간이다.
중심이 무너지면 남은 나라들이 서로를 지켜주는 구조도 함께 무너진다. 이제 가장 무거운 상대가 남는다. 초다. 초는 넓고 사람도 많고 자원도 풍부하다. 초는 한번 무너지기 어려운 나라다. 초의 강점은 체급이다. 초는 깊은 후방을 가지고 있고 많은 병력을 일으킬 수 있으며 땅이 넓어 한 번의 패배로 끝나지 않을 여지가 있다. 그래서 초를 상대로 한 전쟁은 진이 지금까지 보여준 방식보다 더 거대한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 싸움은 통일 과정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긴장감이 큰 장면이 된다. 초의 치명적인 실수는 거대한 힘이 언제나 하나로 모일 것이라고 믿게 되는 순간에서 자란다. 넓은 땅은 서로 다른 이해를 품고 있고 거대한 병력은 거대한 부담을 동반한다. 지는 초를 단숨에 쓰러뜨리려 하지 않는다. 지는 초를 지치게 만든다. 큰 군대를 움직일수록 초의 후방은 더 많은 곡식을 요구하고 더 많은 사람을 요구한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초의 거대한 몸은 피로를 축적한다. 반면 진은 그 긴 전쟁을 버틸 준비가 되어 있다. 진에게는 창구와 동원, 규칙과 보급이 있다. 진의 승리는 속도가 아니라 지속력에서 나온다. 초와의 싸움에서 진은 조급함을 버린다. 통일을 눈앞에 두고도 급하게 달려들면 오히려 자신이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은 큰 병력을 동원하고 길게 압박하며 조금씩 초의 숨을 줄인다. 초가 한번 방역하면 진은 물러서고 다시 정돈한 뒤 더 큰 압박으로 돌아온다. 초는 거대한 몸으로 버티지만 버티는 동안 내부의 균열이 자란다. 거대한 나라는 무너질 때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먼저 중심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여러 곳으로 번진 뒤 마지막에 갑자기 꺼진다. 초가 무너지는 순간 천하에서 더 이상 진과 같은 체급으로 맞설 수 있는 존재는 사실상 사라진다. 통일은 이제 시간의 문제가 된다. 다음은 연이다. 연은 멀리 있었고 그 거리 덕분에 오래 버틸 수 있었다. 연의 강점은 직접 충돌을 피하고 계책과 외교로 판을 흔드는 능력이었다. 그러나 천하의 흐름이 한쪽으로 기울어버리면 계책은 설 자리를 잃는다. 강한 나라들 사이의 균열을 이용해야 하는데 진은 균열을 주지 않는다. 연은 점점 고립된다. 고립된 나라는 머리가 좋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 연의 치명적인 실수는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한 번의 도박에 걸게 되는 것이다. 천하가 이미 진으로 기울어진 뒤에 하는 도박은 너무 늦다. 늦은 도박은 상대를 흔들기보다 오히려 상대에게 결심의 명분을 준다. 진은 그런 움직임을 기다렸다는 듯 연을 더 강하게 압박한다. 멀리 있는 성들은 지원을 받기 어렵고 시간이 흐를수록 연의 선택지는 사라진다. 절망 속의 계책은 불꽃처럼 잠깐 타오를 수 있지만 불꽃은 바람 앞에서 꺼지기 쉽다. 연은 그렇게 무너진다. 멀리 있다는 장점은 마지막에는 도움의 손이 닿지 않는다는 약점으로 바뀐다. 마지막은 제다. 제는 부유하고 정치의 기술을 가진 나라였다. 인재를 모으고 제도를 다루는 데 능했고 경제적 기반도 튼튼했다. 제의 강점은 칼만이 아니라 질서와 부,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감각이었다. 그러나 이 시점의 제는 가장 위험한 약점을 품고 있다. 타이밍이다. 전쟁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패배 자체보다 결단을 늦추는 것이다. 쟤는 오랫동안 자신이 직접 칼을 맞지 않는 자리에서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통일의 흐름이 시작되면 버틴다는 것은 때로 기회를 잃는다는 뜻이 된다. 제 치명적인 실수는 고립되기 전에 고립을 막지 못한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하나씩 무너질 때 쟤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동맹을 단단히 만들거나 전쟁을 준비하거나 최소한 고립을 피할 외교를 구축해야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주변이 진의 손에 들어가고 완충지대가 사라지면 쟤는 홀로 서게 된다. 홀로 선 부유함은 방패가 아니라 표적이 된다. 진은 마지막에는 긴 전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미 천하의 흐름이 진을 향해 굳어졌기 때문이다. 쟤는 무너지는 순간이 빠르다. 준비가 부족한 고립은 부유함조차 지킬 틈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6나라는 각자의 방식으로 쓰러진다. 하는 문턱에서 먼저 무너지고 조는 의지의 싸움에서 흔들리며 위는 중심의 고립 속에서 꺾인다. 초는 가장 무겁게 버티다가 긴 압박 앞에 지치고 여는 늦은 도박 속에서 고립으로 사라지며 쟤는 타이밍을 놓친 고립 속에서 급격히 무너진다. 이 모든 장면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진은 단지 전투에서 강했던 것이 아니다. 진은 상대가 강점을 발휘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드는데 능했다. 동맹을 끊고 보급을 자르고 마음을 흔들고 시간을 장악했다. 전쟁은 전장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진은 가장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도는 닫힌다. 여러 색으로 나뉘어 있던 천하의 지도는 하나의 색으로 덮인다. 기원전 221년, 오래된 전쟁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 그러나 그 질서가 평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통일은 전쟁을 끝내지만 통일이 만든 무게는 또 다른 긴장을 부른다. 전쟁국의 불은 꺼진 듯 보이지만 그 불이 남긴 열기는 천하의 깊은 곳에서 아직도 숨 쉬고 있다. 기원전 221년, 천하는 마침내 한숨을 내쉰다. 오랜 세월 지도 위를 갈라놓던 경계선들이 하나씩 지워지고 7나라의 이름이 남기던 서로 다른 울림이 점점 사라진다. 승리의 함성이 들판을 덮고 무너진 성문 너머로 새로운 깃발이 올라간다. 그러나 이 순간은 단지 마지막 전쟁이 끝난 장면이 아니다. 이것은 왕이 바뀌는 사건이 아니라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사건이다. 천하라는 말이 처음으로 현실이 된다. 하늘 아래가 처음으로 하나의 구조를 갖게 된다. 이전의 천하는 겉으로 하나였지만 속으로 여러 개였다. 국경을 넘으면 법이 달라지고 같은 물건을 재어도 기준이 달랐다. 한 나라에서는 무게가 이만큼이었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 무게가 또 달랐다. 길의 폭도 달라 수레가 바뀌어야 했고 세금의 방식도 달라 상인이 국경마다 숨을 죽였다. 사람들은 같은 하늘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규칙 속에서 살았다. 전쟁국의 혼란은 칼과 창의 혼란만이 아니라 기준과 질서의 혼란이기도 했다. 서로 다른 세계들이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충돌은 쉬워지고 긴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통일이 이루어지자 진은 이 혼란을 하나의 틀로 묶으려 한다. 첫 번째로 손을 대는 것은 법이다. 진의 언어는 법이고 진의 힘은 규칙이다. 전쟁에서 상벌을 세워 사람을 움직였던 그 방식이 이제는 천하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확장된다.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규범을 하나로 묶어 어디에 살든 같은 기준을 받게 하려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의 정리가 아니다.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던 공기가 바뀌는 일이다. 전에는 국경이 삶을 갈랐다면 이제는 법이 삶을 감싼다. 법은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닿는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천하를 하나로 묶기 시작한다. 두 번째로 기준이 통일된다. 길이와 무게, 부피의 단위가 정리된다. 곡식을 거둘 때, 무기를 만들 때, 물자를 운반할 때, 기준이 다르면 모두가 흔들린다. 전쟁국의 시대는 국가가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를 겨루는 시대였고, 빠르게 움직이려면 기준이 하나여야 했다. 기준이 하나가 되면 명령이 빨라지고, 거래가 쉬워지며 행정이 단순해진다. 진이 원하는 것은 여러 나라가 나란히 존재하는 천하가 아니다.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는 천하다. 몸이 하나가 되려면 눈금과 규칙이 하나로 맞춰져야 한다. 통일된 단위는 편리함이 아니라 지배의 도구가 된다. 천하의 모든 흐름이 같은 틀 안에서 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통치의 형태가 바뀐다. 과거의 세계는 제후들의 세계였다. 각 나라에는 각자의 왕과 귀족이 있었고, 지역의 권력은 혈연과 봉토에 얽혀 있었다. 중심의 명령은 여러 층을 지나며 느려졌고, 지방은 쉽게 독자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진이 그리고 있는 세계는 다르다. 제후의 시대가 끝나고 제국의 시대가 시작된다. 제국은 여러 개의 왕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 개의 중심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의 중심만을 세우고 그 중심의 명령이 끝까지 내려가도록 구조를 바꾼다. 관리의 손이 지방을 묶고 문서와 기록이 나라를 움직이며 명령은 길처럼 뻗어 내려간다. 이것이 통일된 천하의 골격이 된다. 이 변화는 사람들의 생각도 바꾼다. 전쟁국의 천하에서 각 나라는 자기만의 운명을 꿈꿨다. 어느 날은 동맹을 믿고 어느 날은 배신을 준비하며 각자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하지만 통일된 천하에서는 이름의 방식이 바뀐다. 이제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보다 천하의 백성으로 묶이는 감각을 처음으로 경험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안정의 약속처럼 보인다. 전쟁이 멈추면 길이 열리고 거래가 늘고 사람들은 더 멀리 갈 수 있다. 서로 다른 나라가 부딪히던 곳에 하나의 통치가 들어서면 적어도 외부의 전쟁은 줄어드는 듯 보인다. 그러나 통일에는 반드시 값이 따른다. 진이 만든 구조는 너무 단단하다. 단단함은 전쟁에서 강점이었다. 흔들리지 않고 빠르게 움직이며 반란의 싹을 즉시 눌러버릴 수 있다. 하지만 평화의 시간에는 이 단단함이 숨을 막히게 한다. 전쟁을 위해 설계된 체계는 늘 속도와 복종을 요구한다. 사람들에게 여유를 주지 않는다. 법이 촘촘할수록 실수는 곧 죄가 된다. 죄가 늘어나면 처벌이 늘고 처벌이 늘어나면 두려움이 늘어난다.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사회는 표면적으로 조용할 수 있지만 안쪽에서는 불만이 쌓인다. 불만은 소리 없이 자란다. 소리 없이 자라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또한 통일된 천하를 실제로 하나로 만들려면 거대한 일이 필요하다. 길을 잇고 행정을 정리하고 기준을 맞추고 질서를 뿌리내리게 하려면 수많은 사람의 노동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 부담은 결국 백성에게 내려온다. 세금과 부역은 늘어나고
사람들은 먼 곳으로 끌려가 일을 하고 밭과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진다. 통일이 가져온 안정이 아직 피부에 닿기도 전에 통일이 요구하는 무게가 먼저 어깨를 누른다.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피곤해진다. 칼날의 전쟁이 끝났을 뿐 동원의 압박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진의 통치가 가진 가장 위험한 씨앗이 모습을 드러낸다. 진은 전쟁국의 용광로에서 태어난 나라다. 전쟁을 위해 단련된 체계는 평화의 리듬과 맞지 않는다. 전쟁에서는 강한 명령이 필요했지만 통일 이후에는 상처를 봉합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주지 못하면 체계는 마치 너무 단단한 쇠처럼 한순간에 갈라질 수 있다. 단단한 것은 오래 버티지만 한번 금이 가면 빠르게 부서진다. 진이 통일을 이룬 속도가 빠른 만큼 그 체계가 무너질 때 속도도 빠를 수 있다. 통일의 영광은 곧 통일의 부담으로 바뀌고 부담은 다시 불씨가 된다. 그래서 이 시점에 천하는 이상한 이중의 얼굴을 갖는다. 겉으로는 하나가 되었고 지도의 색은 하나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그 하나로 묶인 끈이 너무 강하면 끈은 스스로를 조여온다.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새로 들어온 질서의 무게에 숨을 고른다. 통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러나 그 시작은 이미 피로와 긴장, 그리고 억눌린 숨결을 품고 있다. 이제 남는 것은 마지막 정리다. 전쟁국이라는 시대가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진의 승리가 단지 칼의 승리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방식의 승리였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긴 흐름을 한 문장으로 묶어내야 한다. 천하는 하나가 되었지만 그 하나가 된 천하가 어떤 길로 나아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진 것은 하나다. 전쟁국은 끝났고 그 끝은 곧 새로운 시대의 문이 되었다는 것. 전쟁국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천하는 잠시 조용해진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망각이 아니다. 불이 꺼진 자리에는 재가 남고 재 속에는 열기가 남는다. 전쟁국은 수많은 성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이름을 지웠지만 동시에 이후의 세상을 움직일 규칙을 남겼다. 이 시대는 단지 피해 기록이 아니라 국가와 전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를 보여준 거대한 용광로였다. 천하는 그 용광로에서 녹고 다시 다른 형태로 굳어졌다. 가장 먼저 남은 것은 국가의 형식이다. 전쟁국 이전의 세계는 혈연과 봉토, 의례와 체면이 엮어 만든 느슨한 구조였다. 왕의 권위는 상징으로 남았고 지방의 힘은 가문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 움직였다. 그러나 전쟁국은 그런 느슨함을 오래 버티게 두지 않았다. 전쟁이 길어지고 규모가 커지자 느슨한 나라는 느린 나라가 되었고 느린 나라는 결국 무너졌다. 살아남기 위해 나라들은 점점 더 중심을 세우고 중심의 명령이 끝까지 닿도록 통치를 단단히 만들었다. 법과 기록, 세금과 관리가 혈연을 대신해 나라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쟁국은 중앙집권이라는 형태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으로 만들어버렸다. 통일은 그 흐름의 마지막 장면일 뿐, 그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두 번째로 남은 것은 계략의 예술이다. 전쟁국에서 승부는 창끝에서만 갈리지 않았다. 오히려 전장 밖에서 더 자주 갈렸다. 동맹을 세우는 말, 동맹을 깨뜨리는 속삭임, 인질과 혼인으로 묶는 사슬, 한 장의 서신이 흔드는 왕의 마음.
이런 것들이 군대의 움직임을 결정했다. 그래서 전쟁국은 전쟁을 생각으로 치르는 시대가 된다. 병법이 단지 장수의 비책이 아니라 나라를 운영하는 지혜로 자리한다. 외교는 전쟁을 피하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전쟁을 이기기 위한 칼이 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을 찾고 적의 성보다 먼저 적의 의지와 동맹을 무너뜨리려는 시선이 이 시대에서 단단해졌다. 전쟁국이 남긴 가장 차가운 교훈은 피를 흘리기 전에 이미 승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세 번째로 남은 것은 전쟁이 과학처럼 변했다는 사실이다. 전쟁국의 전쟁은 커졌고 커진 전쟁은 국가 전체를 끌어들였다. 군대는 곡식을 먹었고 곡식은 창고에서 나왔으며 창고는 세금으로 채워졌다. 수레가 길을 따라 움직였고 길은 행정과 치안으로 유지되었다. 전쟁은 더 이상 전장의 용맹만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전쟁은 자원의 흐름을 조직하는 문제였고 조직이 곧 승리로 이어졌다. 누가 더 많은 병사를 가졌는가 보다 누가 더 오래 보급하고 더 빠르게 동원하며 더 냉정하게 계산하는가가 중요해졌다. 전쟁국은 전쟁을 하나의 거대한 운영체계로 바꾸어 놓았다. 그 운영체계는 이후의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고 더 큰 제국들을 지탱하는 뼈대가 된다. 이 용광로 속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나라가 진이었다. 진의 승리는 단지 칼이 강해서가 아니었다. 진은 전쟁을 승리의 반복으로 바꾸는 구조를 완성했다. 상벌을 분명히 하여 사람을 움직였고 군공을 통해 욕망을 한 방향으로 몰았으며 농업과 창고를 통해 긴 전쟁을 감당할 체력을 만들었다. 동원과 보급을 절차로 굳혀 군대를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진은 전장에서 한 번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하면 계속 이기는 나라가 되어갔다. 다른 나라들이 영웅의 빛에 기대어 버텼다면 진은 시스템의 어둡고 단단한 힘으로 밀어붙였다. 영웅은 사라지지만 구조는 남는다. 구조는 다시 사람을 만들고 다시 군대를 만들고 다시 승리를 만들어낸다. 전쟁국이 남긴 유산은 아름답지 않다. 그것은 차갑고 무겁다. 그러나 그 차가움과 무거움이 이후의 역사를 움직였다. 천하가 하나가 된 뒤에도 전쟁국이 만든 국가의 형식과 전쟁의 언어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세계로 번져나간다. 그래서 전쟁국의 끝은 과거의 끝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시작이다.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이 만들어낸 규칙은 오래 살아남는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마지막 한 문장으로 묶으면 결론은 이렇게 남는다. 진의 승리는 전장에서의 승리만이 아니었다. 진의 승리는 한 사회 전체를 전쟁을 위해 움직이게 만든 방식의 승리였다.